하려다 장편하는 그야말로 강아지들 얘기입니다. 강아지들 얘기고, 제가 이 법천사에서 있으면서 요 폐가에 있던 강아지들하고 겪었던 그런 좀 슬프고 아프고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얘기입니다. 그 강아지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생명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불온으로 온 계기는 처음에 이 불온에 그 사물놀이 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배들인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놀러 왔다가 와서 처음 불온이라는 데로 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앞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나지막한 산들이 감싸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를 한 번도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동네인가 해가지고 후배들 그 집에서 시컷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강 따라 쭉 내려가는데 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저런 폐가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가끔 글 쓰고 싶을 때 이런 데 와서 쓰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집을 얻게 됐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기를 나중에 작업실로 이렇게 쓸까 막 이러면서 이제 집을 하나 얻어놨는데 아주 값싸게 주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야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부인이 싫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부인이 아프게 된 거죠. 아프면서 이건 시골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온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집을 하나 얻어놨지만 폐가 비슷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이제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그럼 알아보자. 시골은 내려와야 되겠고. 그래서 막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뭐 좋은 데는 비싸고 뭐 이러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바퀴 삥 돌더니 부인이 여기가 굉장히 좋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값도 싸고 이 정도면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 여기서 살아보자. 그래서 불온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온은 제2의 작가의 길을 걷게 해준 굉장히 소중한, 저한테는 사랑스러운 동네입니다. 처음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인 병원 고치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횟수로 한 7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가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제 아주 기적적으로 부인 병이 좋아지면서 이제 돌아보니 빚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공단 이런데 이 불온 옆인 문막인데 문막에 있는 문막 공단을 뒤지다꺼 보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합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판 공장은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나이 먹었다고 뽑아주질 않는데 거기는 나이 먹었어도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합판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부인 병이 났으니까 이제 그래 이렇게 뭐 늙은 노동자로 살면서 부인 고쳐준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공장을 한 1년쯤 다녔는데 몸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 병은 고쳤는데 나는 몸에서 독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이제 쓰러져 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허탈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열심히 산 젊은 날의 시간이 이 나이에 들어와서 공장에 들어와 보니 이게 30년 전보다 나아진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더 화가 쌓인 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이제 허망해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공장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공장 일기를 쭉쭉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아프기 전에 부인 아프기 전에 써놨던 그 만해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이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쭉 써놓은 글이 있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거를 내가 왜 썼냐면은 만해마을에 글을 쓰러 들어갔다가 글은 못 쓰고 한 2달 가까이 꿈에서까지 만해선사를 끊임없이 보면서 괴로웠거든요. 만해선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신기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신비한 경험을.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만해마을에 들어와서 나갔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쭉 쉬지도 않고 원고지 180매를 자판기에 손도 안 떼고 썼어요. 그리고 쓰러진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눈에 딱 보이게 돼가지고 읽어봤더니 그때는 내가 그걸 왜 썼는지 몰랐는데 아 그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닥쳤는가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설로 살짝 만져가지고 황해문화라는 그 잡지에 보냈더니 그쪽에서 원고는 이미 끝났는데 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글이 써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공장을 다니면서 중단편을 5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는데 토요일도 이제 9시간씩 일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생각해 놨다가 토요일 날 병간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뭉쳐 가지고 글을 쓰고 또 명절날이면 집에 처박혀 가지고 이제 그 막 생각해 놨던 글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5편을 써 가지고 이제 매번 잡지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서 낸 게 이제 페어를 보다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만해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글이 이제 다 썼나 싶었는데 또 다시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정태춘 노래를 깔고선 건너간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내가 살아오면서 3, 40년 동안 노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걸 한번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소설화 시킨 거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노동의 역사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쓴 글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라는 걸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이제 공황 상태가 왔어요. 그 이유는 도대체 이 노동의 얘기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이 책들이 어떤 의미가 이제까지 있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무언가를 환기시켜서 뭔가한테 힘이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회의도 많이 생겼어요. 아, 이제 글을 그만 써야 될 텐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불현듯 한 1년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밖에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아, 사람들이 참 돈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살고 있네. 이게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귀신? 뭐 돈귀신이라는 얘기를 머릿속으로 이제 그 화폐의 역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버스에서 1시간 이상 가면서 막 글을 쓴 거야, 머릿속으로. 근데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갑자기 차라리 그럼 청소년하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 바뀌지도 않는 머리에다가 갖다가 막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으니 뭐 젊은 청소년들하고 마음의 소리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때 딱 떠오른 게 5월 초가 되면 날라오는 새가 꾀꼬리예요. 그래서 꾀꼬리는 그러니까 5월 초에 날라오는데 꾀꼬리가 어떻게 오냐면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울어요.
근데 이 꾀꼬리는 몇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띠리리리리리 이 목소리가 있는데 굉장히 맑고 이 통이 울림이 커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네가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인상에 남아가지고 매년 꾀꼬리가 오면은 걔가 울면은 네가 없으면 어떡해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불현듯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꾀꼬리의 얘기를 끌고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내가 불온에서 겪었던 그 자연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나뭇잎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물결치듯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삶은 생명에 대한 얘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청소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이 자연을 황폐화시키는가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산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은 녹조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물싸움들 하고 물이 안 나온다고 뭐 서로 많이 쓰지만 왜냐면 동네는 이렇게 그 산에다가 이 물을 해가지고 마을이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근데 그 물을 갖고서 이제 텃밭에도 주고 이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물이 이제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 누가 물을 밭에 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주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의 눈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쓰면서 쓴 게 이제 우리의 여름을 기억해줘라는 청소년 속설을 처음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썼더니 책은 잘 팔리더라고. 청소년 얘기니까 책은 잘 팔리네. 내가 이제 혼자 그렇게 웃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참 재미있게 썼어요. 그 이야기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불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살다 보니 이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삶터가 어떤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예전에 노동 현장에서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산은 저렇게 생겼구나. 산이 얘기하네. 뭘로 얘기하나? 능선으로 얘기하네. 능선이 구비구비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이 물살이 소리치네. 강은 물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몸속에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 아까 말씀드린 새 얘기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에 매일 찾아오는 딱새가 있어. 그놈이 진짜 웃기는 놈인데 어느 날 바로 내 1m 앞에서 나무가지에서 펄쩍 뛰더니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팔랑개비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낙에서. 응? 너 뭐하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그마한 교감들 속에서 자연의 어떤 순수하며 생명의 몸짓이랄까 이런 걸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불온을 점점 알기 시작을 하면서 불온면이라는 이 조그만 동네 이름도 특이한데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불온면에는 폐사지가 2개나 있는데 그게 다 천년고찰로 굉장히 큰 폐사지 중에서는 굉장히 이 가치 있는 폐사지고 이래서 이런 데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서 거동사지도 가보고 법천사지도 가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장엄하게 얘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막 있는 데가 아니니까 폐사지만이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여기 남한강이 있으니까 남한강에서 다림수수 술 먹는 거 옛날에 잘했거든요. 혼자 이제 뭐 심심하고 또 외롭고
그럼 거 가서 혼자 술 한잔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강물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불온에 대한 애정이 막 생기는 거야. 게다가 불온 와서 못 고칠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병도 고쳤죠. 다시는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소설도 다시 쓰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불온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불온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사랑스럽고. 저 산, 그냥 조그만한 움직임도 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온을 얘기를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불온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은 못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15년 만에 그 시인이 하나 찾아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오, 어떻게 지내? 그래서 이 사람은 자네 뭐 만행문학상 받았다며 축하하네 축하해. 나 여기 뭐 여주에 와 있어 이러는 거야.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여주 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정기 기사에 딱 그러는 거야. 에? 그래 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봐서 이제 술을 한 잔 막 마시는데 이 친구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가 자기가 이제 정기 기사가 됐던 이야기들을 이제 막 부인과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써놨던 시를 묶어서 정리해 놓은 걸 갖고 온 거예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를 딱 보는데 5편 딱 읽었을 때 불온에 있는 어떤 여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한때 우리 그 사회에서 쌍두마차라고 유명한 사진 작가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던지고 여기 불온에 와서 그냥 혼자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그러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독특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 5편을 읽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응? 그 시인하고 이 사진 작가하고 연애 한번 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 아이가 살랑살랑 움직이더라고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불온에 그 시인이 어느 날 정기 문제로 들어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들이 겪어온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삶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황폐한 우리 황폐해져가는 인간성이 좀 더 황폐해져 가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좀 던져놓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가볍게 스쳤죠. 그러면 불온을 무대로 그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툭툭 쓰다 보니까 글이 써지길래 그걸 붙잡고 한 5개월 붙잡고 쓴 건데 어쨌든 저는 내가 불온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참 기분은 좋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온이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서 이렇게 불온에는 역사가 깊고 아름답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는 불온을 제 부인을 치유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불온을 치유의 고장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여기가 들어오면 굉장히 편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두 남녀의 개개인의 상처가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치유되는가, 그 얘기를 쓴 거거든요, 사실은. 문학에 대한 거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는 그냥 만화책을 남들처럼 좋아했던 그냥 소년인데, 뭘 잘했냐면은 이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잘한 게 모노드라마입니다. 그 애들이 야 박노식 한번 해줘 그러면, 영화배우 박노식 해줘 그러면 박노식 영화의 한 대목을 제가 이제 몸으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감수성이 있었던 건지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김소월이나 신석정 선생의 뭐 이런 시집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게 좋았나 봐. 그걸 다 써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집 만들어서 예쁜 누나한테 주는 것도 좋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감수성은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갑자기 애들이 뭐 독서 클럽 나보러 가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신고등학교 나왔는데 우신고등학교에 반장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데 그때 내가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 그러고서 그냥 시덥지 않게 쫓아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꼬인 거야. 그래가지고 독서 클럽이라는 데를 가입했는데 거기 되게 신부님이 있었어요. 신부님. 근데 신부님이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책을 하나 읽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미안을 딱 이제 선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씨 데미안 그리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이게 어느 날 한 2주쯤 지나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책 읽는 거는 도서관을 갔는데 갑자기 데미안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데미안을 사다가 읽었는데 그게 이제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몸을 달군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좁은 문이 이렇게 소설책을 한 5권을 본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런 어떤 감수성에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헤어나오질 못해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19박 20일 무전여행을 떠났거든. 시험 앞두고. 그래가지고 거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릉이라는 데를 갔어요. 바다를 처음 본 거야. 그 나이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감수성에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문학 서클 이런 데 좀 조금 가입해서 막 그러다가 계속 그런 게 이어졌는데 이제 광주항쟁이 터지고 광주항쟁이 터지면서 운동권 친구들하고 학생운동 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학 서클이 있었으니까 친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다가 이게 광주항쟁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80년 민주화의 봄이 꺾이면서 뭐 한멸이 생긴 거야 이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군대로 가버렸어요. 그냥 학교도 휴학기도 안 내고 가버렸어요. 갔다가 딱 왔는데 막막하더라고. 근데 막막한데 눈물만 나오대. 근데 그때 이제 시골로 떠나 무작정 그것도 기차 타고 가가지고 삼내라는 전라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 뭐 사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서울에 딱 다시 올라와서 이제 뭐 배추 장사하고 막 이러고 니아까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짓들을 막 했는데 어느 날 한국 타이어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아주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뭐 보너스 400% 이런 데가 별로 없고 월급도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들어갔네. 갔더니 이제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한 달도 안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어. 오라고. 갔더니 들어온 놈들이 다 나간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고무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반자동이야. 그러니까 반은 다 몸으로 다 떼어야 돼.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노동운동하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재성이야, 소설가. 재성이가 야 글로 세상을 바꾸는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친해지면서 응?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구로 지역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후배인 박영진이라는 친구가 그 86년 그 분신해서 죽죠. 그 신흥정밀에서 임금 인상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분신해서 죽습니다. 이제 경찰들한테 몰려가지고 옥상으로 쫓겨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타협도 안 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그 추모사업회를 만들면서 그 친구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걸 제가 했어요.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친구 이야기 일대기를 쓰면서 많이 울었죠. 내가 해가지고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모사업에서 이제 구로 안에 있었으니까 아주 뭐 경찰들하고 빡세게 막 맞부딪히고 살았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글 쓰는 게 재미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회고내야 되지 않아? 그래서 회지를 만듭시다. 이제 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냥 해보면 내지 말고 좀 문학지 같은 비슷하게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그맣지만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르포를 중심으로 한 얘기들을 담았는데 그 제목이 신세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진짜 어렵게 만들었죠. 지금 세진 을지로의 세진 인쇄소 세진인가 이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민주화에 관계된 모든 거를 인쇄 많이 하신 분인데 밤 1시에 몰래 가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현장에 뿌리면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2박 3일 만에 다 팔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어느 날 그걸 한 3번인가 냈을 때 세계 출판사, 옛날에 전태일 문학상을 담당하던 출판사가 세계 출판사인데 세계 출판사 사장하고 거기에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나네. 그 누구 편집장하고 왔어. 이거 누가 썼냐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냈다 그랬더니 뭐 이건 누가 썼냐 뭐 자꾸 이렇게 물어서 그럼 내가 썼다. 그랬더니 그거를 그 현장 외곽 여러 현장 쪽에 뿌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묶어서 책으로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하여튼 써놓은 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보여달라서 보여줬더니 나보고 소설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관심 없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제 노동운동하고 그랬을 때니까. 나중에 이 정도상 소설가가 박영진 일대기를 소설로 만들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이제 본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박종수라고 광화문에서 전두환이 타도하자 해가지고 분신해서 죽은 줄 알았는고 김대중 선생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걔 왔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 며칠 지났더니 살아났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모사업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걔를 우리가 보살폈는데 야 너 왜 그랬어? 네 살아온 얘기 좀 해봐.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한참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소설을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정도상이 다른 이유로 왔다가 그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녹두꽃이라는 잡지가 나왔어. 근데 거기에 우리 억센 주먹이라 그래서 박혜훈이라는 필명을 달고 내가 써놓은 게 실려 있는 거야. 그걸 책을 정도상이 보내줘서 그때 봤어요. 난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거죠. 정구상 그 친구 때문에 졸지에 등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이렇게 쓰면 될까? 그래가지고 또 흉내를 막 내다가 당시에 그 사북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강산 노동운동하는 쪽 라인이 안재성이 갔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박인균이라고 그 미인폭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종철 사건 일어나기 전에 광산에서 프락지가 잠입해가지고 박인균을 국가보안법으로 묶으려고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인폭포 30몇 미터 되는 데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극적으로 살았어. 살았는데 막 기어 나오는데 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이게 이제 안기부 애들이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무지하게 고문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어쩌해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을 있었어. 신혼인데나. 그래가지고 왔는데 밤마다 막 끙끙 앓면서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내가 저 얘기를 써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이 와서 광산의 얘기를 그 친구 이야기로 해서 쓴 게 화라산입니다. 그래서 소설로 가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강아지 얘기를 먼저 쓸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잔혹성에 대해서 화가 나서 쓴 거거든요. 왜냐면 강아지를 내가 여기서 키우고 있다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니까. 내가 늘 밥도 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아니, 내가 딱 차만 들어서면 막 반가워서 죽어라고 달려드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딱 나가서 올라가면서 불렀죠. 부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긴장이 되니까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 소설에서 나오는 단편이가 밥그릇이 완전히 엎어져 있는데 그 옆에서 죽어가고 있더라, 거의. 이야, 큰일 났구나. 누가 여기다가 이게 밥그릇에 독을 탄 게 분명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뭐 사방팔방을 뒤졌는데 같은 장편이하고 소설이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누군지 몰라도 여기에 들개들을 누군가가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거 분명히 이제는 들개도 아니고 이제 내가 키우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그래서 한동안 좀 멍했었죠. 걔네들하고 지내면서 뭐 하여튼 기뻤던 일 뭐 이런, 걔네들한테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삼창에서 이제 글을 요청을 하길래 이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 머릿속에 가 있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담아서 이제 실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법천사하고 강아지가 보이면서 마치 법천사가 나한테 꾸짖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죽음을 네 눈에는 그렇게 뻔히 보이지 않더냐, 뭐 이렇게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법천사도 모르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꿈이 그런 거를 강렬하게 하여튼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법천사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내가 늘 법천사에 있었으니까 법천사 늘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죠. 이렇게 그냥 쉽게 보면은 광활하게 터진 우만평이나 되는 큰 대지가 터져 있으니까 일단 이것 자체로 굉장히 아름답고 시원하고 장쾌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왕도 여기 자주 왔다 갔던 곳이고, 뭐 스님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왔다 갔겠고, 뭐 그런 게 눈에 보이면서 뭐 폐사지가 된 지금에서는 참 더덥다는 생각이 일단 탁 들지 않습니까? 더덥네. 인간이 쌓아올린 이게 대부분 보면은 결국은 다 비는 게 뭡니까? 아들 낳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뭐 누구 좀 건강해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풀이의 이제 얘기들이니까, 인간의 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다른, 종교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으로 이렇게 다 세워놨지만은 이게 임진왜란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 전쟁 한 방으로 초토화된 거야. 뭐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탐욕 아닙니까? 욕망으로 세워놓고 탐욕으로 무너뜨린 이 생각은 늘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 폐사지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큰 목소리는 그거였었어요. 저한테는 그래, 쓸데없는 욕망과 탐욕을 세우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컸죠. 곳곳이 다 그렇거든요. 여기 그 느티나무도 보면은 그 느티나무는 임진왜란 이후에 심어진 거예요. 다 불타고 없어진 데에서 태생적으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커온 느티나무죠. 그래서 걔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힘들게 태어나서 몸이, 이 느티나무는 불과 300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나 불운에는 10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600년 된 느티나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제일 막내인데 제일 늙어 보여. 제일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고통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느티나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서 꺾이지 않고 새로운 잎을 돋아낸 거죠. 근데 굉장히 여름에 무성합니다, 저게. 지금 보면 완전히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지만은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는 이제 부처가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사람이 사람한테 사람을 존중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그 상식적인 얘기가 없으면 이 사회는 너무나 암담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서로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잘 어려운 일이야.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면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나는 작가고 글을 써서 얘기를 하는데, 상투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지향하는 글은 노동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은 더 사람이 서로 사람답게 같이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발효공장, 발효에 대한 이런 것도 막 관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은 것들이 더 좋게 될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 글도 쓰고 뭐 이런 글에 대한 집착을 그렇게 강하게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글이 써지면 쓰고 안 써지면 안 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글을 대하는데, 무슨 명작을 이렇게 생각,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글을 내가 그냥 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려라 장판을 통해서 그 홀로 외롭게 남아서 살아낸 그 장편이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폐사지가 있는 불원에 와보세요. 그래서 폐사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오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조금은 좀 바꿔주면 어떨까요?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